이 이야기는 암울했던 민족의 순환기와 격동기의 역사를 살다 갔던 영원한 야인 김두한의 삶을 극화한 것이다. 본 드라마에 소개되는 사건과 인물은 본인의 회고록과 취재록, 자료 수집 등 대부분 실화에 그 근거를 두었다. 그러나 드라마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시대와 역사적 상황을 운영하는 인물 일부분에서는 픽션을 가감했으며 실존 인물의 개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 부분의 생존 인물에 대해서는 가명을 사용하였음도 아울러 밝혀둔다. 1966년 5월 22일 김두한이 생애 두 번째로 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던 이때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 6년째 접어드는 시기로서 제3공화국의 국회권 회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던 때였다. 이 무렵은 특히나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고 국가와 국민이 총동원되어 피폐해진 경제회생과 개발의 계획을 밀고 가던 때였다. 그런데 국가적 대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터졌고 국회에서는 이 문제로 연일 엄청난 소요에 휘말려 있었다. 사건이란 다름 아닌 모 재벌 기업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었다. 미와 경부. 그는 종로소에서 무척 오랫동안 활동한 베테랑 형사였다. 그는 고등계 경부로서 거의 해방 전까지 그곳에 근무하며 무수한 독립기사들을 체포하는 데 공을 세운 자였다. 그러니까 종로경찰서는 일개 경찰서의 업무 외에도 특별히 전 조선의 사상범을 다루는 총본산이었고 미와 경부는 그곳 고등계 형사들의 대명사였던 것이다. 그런 인연으로 인해 김두한은 해방이 될 때까지 미와의 악연을 끊임없이 지속하게 된다. 청산리 대첩. 중국의 길림성 안도현 청산리에 있었던 이 전투는 독립군과 일본군의 전투 사상 가장 큰 승리를 이끌어낸 대첩이었다. 독립군을 고발하기 위해 진격해온 일본군의 대병력을 맞아 김좌준과 이범석이 이끄는 독립군 부대가 맞싸운 이 전투는 1920년 10월 21일 시작되어 26일까지 계속됐는데 독립군은 당시 2,500명, 일본의 토벌군은 무려 5만 명이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전투였다. 2,500대 5만, 이 균형이 맞지 않는 전투에서 그러나 일본군은 무려 그 전사장, 연대장을 포함해 3,300명을 넘은 반면 독립군의 희생은 100여 명 정도였다고 한다. 이때 총사령관이 바로 김좌진 장군이었던 것이다. 한간에서 이에 관한 소문이 날개를 달아 일본군이 수만 명이 전멸됐다고 전해졌고 많은 독립지사들이 이를 큰 긍지로 삼고 있었다. 김좌진, 그에게는 오씨라는 본처가 있었다. 만주에 머물고 있을 당시 김좌진은 오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좌진이 두한의 생모인 박기숙 여인과 만난 시기는 3.1운동이 일어나기 2해 전 광복단 사건으로 쫓겨다니던 때였는데 일경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다가 우연히 두한의 외조모인 상궁 출신 신씨 집에 담을 넘었고 그 집에서 석 달 동안 숨어 지내는 동안 박기숙 여인과 사랑에 싹탔던 것이다. 이별. 그것은 보좌관의 첫 만남이자 영원한 이별이었다. 이로부터 6년 후 김좌진은 선시역전에서 고려공산당원 박상범에게 피살당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소년 두한의 가슴 속에 이날의 이별은 영원히 강렬하게 각인되게 된다. 만해 한용운. 그는 최남선이 지은 독립선언문을 다시 보완하여 그 표현을 완곡히 하였는가 하며 그 일로 체포되어 수감된 직후 일제가 지금의 전형서와도 같은 참여서를 쓰라고 요구했을 때 이를 거절하고 일체의 사식과 위원회, 변호사 등을 거절하였다. 또한 함께 체포된 민족 대표들의 일부가 고문과 극형을 두려워하여 눈물을 흘리자 그들에게 인분을 끼얹으며 엄히 필책하였다고 한다. 주변의 압력이나 핍박에도 전혀 굴복치 않았고 말을 함부로 하였으며 술을 즐겨 하였으나 나름대로 불교의 개혁에도 앞장을 섰다. 1926년은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한 해였다. 이해 4월 26일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정 임금이 붕어했고 2달 뒤 국장을 모시는 인산일을 기하여 학생들을 중심으로 도적적인 만세운동이 터져나왔다. 이른바 60만세 운동이다. 기운에 간 순정 임금에 대한 애도는 일제에 대한 항쟁 정신으로 승화되고 이윽고 항일 만세 시위로 불타올랐던 것이다. 비록 일제의 강력한 탄압으로 3.1운동과 같은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60만세 운동 이후 침체된 민족운동의 새로운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나서 황해도 재령 출신이다. 23살의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 무관학교를 나왔고 김인현 3.1운동에도 참가했으며 비밀 항일 결사에 몸담고 있었다. 군자분모군과 친일파 숙청 등 숱한 독립운동에 참가했으며 한때 임시정부와 정부 요인에 경호를 담당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김구 이하의 의열 단원으로서 이때 우리의 경제를 송두리째 말살하려는 일본의 대표적 주구 세력인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하고 순국하니 그의 나이 35이었다. 인천 김성수. 암울한 일제 통치기를 민족의 계몽운동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 교육과 언론 그리고 민족 자본가로서 그 시대 지성의 대표적 인물의 한 사람입니다.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한 이후 동아일보사를 창립했으며 중앙학원과 지금의 고려대학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세웠고 경성방직과 호남에서의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민족의 의지를 일깨우는 데 헌신해온 삼갑자이다. 지금 그가 백야 김좌진의 가족을 위해 도움을 줄 것을 다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신간괴. 일제치하에서 3.1운동과 60만세 사건을 잇는 거국적인 민족운동이다. 1927년 2월 15일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좌우 합작으로 YMCA에서 창립총회를 연 이 모임은 조선일보 부사장 신서구를 발기인으로 하여 회장에는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었던 월남 이상재, 부회장에는 홍명희와 천도교 쪽의 권동진이 맡았다. 이 외에도 훗날 동아일보 사장이 되는 송진우, 건국후의 대법원장이 되는 김병록, 그리고 조병옥 등과 허헌, 김준현, 백관수, 이갑성, 이승훈, 한위건, 최원순과 만해 한용운 등 35명의 간사로서 그 출발을 보았다. 회장인 월남 이상재가 창립 한 달 만에 세상을 뜨는 혼란을 겪으면서도 신간회는 많은 민족 문제에 앞장을 서고 투쟁했는데 1931년 해산할 무렵에는 국내외 143개의 지회와 무려 3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긴장한 총독부는 이들의 노골적인 민족화 운동에 극심한 불안을 느끼며 감시와 핍박의 족쇄를 늦추지 않았다. 김좌지, 김두한의 친부인.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명이여, 고는 백야이다. 충남 홍성 출생으로 일찍 개화의 눈을 떠 나이 15세 이미 집안의 종문서를 불살랐으며 집을 허물어 학교를 세운 사람이다. 만주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북로군정서의 총사령관이 됐고 1920년 정살리 전투에서는 2,500의 병력으로 무려 5만의 일본군을 맞아 그중 3,300여 명을 섬멸하는 독립군 전투 사상 전무후무한 대성과를 수립하였다. 1930년 1월 24일 안타깝게도 같은 동포인 공산주의자의 손에 죽으니 그의 나이 41이었다. 그랬다. 평생을 야인으로 산 김두한에게 있어 아버지 김좌진의 존재는 이때부터 신앙 그 자체가 됐다. 그는 평생 아버지처럼 살고자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당시 어렸던 김두한은 김좌진이 일본인에게 죽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복잡한 민족 진영의 알력에 대해 원노인은 설명을 해주지 못했던 것이다. 아무튼 그 때문에 김두한은 누구보다도 일본에 대해 크나큰 적개심을 갖고 살아가게 됐다. 또 신문사의 현판이 바뀌어지고 있다. 조선중앙일보, 당시 최동렬이 몸담고 있었던 신문사는 거듭되는 경영난으로 인하여 시대일보에서 중외일보로 다시 중앙일보로 제호를 바꾸면서 그 명맥을 이어오다가 1933년 3월 이때에 다시 조선중앙일보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초대 사장으로 해방 전후에 크게 활약하는 민족운동가 여운형을 맞아들였다. 그러나 이 신문 또한 3년 후인 1936년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강제 폐간돼 버린다. 김좌진의 본처 오씨. 그녀는 지금 북만주 산시역전에서 암살당한 남편 김좌진 장군의 유해를 수습해 조선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최린,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사람이다. 명치대 법대를 졸업했고 한때는 항일운동을 했던 당대의 지식인이다. 그러나 이때의 변절을 하니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다. 그는 훗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의 사장을 지내고 광복 때까지 적극적인 친일파 노릇을 하다가 6.25가 발발하면서 납북된다. 단재 신채호, 민족사관을 수립하여 한국 근대사학의 기초를 확립한 역사가이자 독립운동가이다. 독립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일념으로 그는 일제에 철저히 비타협적으로 대항했다. 의열단의 강령을 체계화했고 실질적인 고문직을 수행하기도 했었던 신채호는 고조선과 묘청의 난 등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것으로도 사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항일 잡지인 탄환의 자금 조달차 타이완으로 가던 중 지룽항에서 체포돼 10년형을 선고받고 위순 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1936년 이때에 이르러 안타깝게 목사하고 말았다.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살 사건, 1936년 8월 25일에 있었던 일로 김두한이 종로통의 동달세계로 진입했던 바로 그 무렵에 있었던 큰 사건이다. 동아일보는 같은 해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기록 필름을 입수, 그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우고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 시도했다. 그 일로 당시 사회부장 현진관, 사진부장 신낙균, 그리고 사진을 수정한 이상범 화가들이 체포되고 곧이어 동아일보는 발간 이래 4번째로 무기정간을 당한다. 그랬다. 1930년대 들어 일제는 대륙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 전역을 점령한 일본은 그곳에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세웠고 이를 전진기지 삼아 호시탐탐 중국 본토를 침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국각기에 이어 신임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조선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는 한편 강도 높은 공업화 정책으로 조선을 군수기지화하는 데 앞장섰다. 일제는 겉으로는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한 개발이며 공업화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륙 침략을 위한 군수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조선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더불어
당시 3대 민족지로 일컬어지던 신문사였다. 조선일보는 광산업에서 큰 돈을 번 갑부 방응모가 있어서 그 재정에 염려가 없었고, 동아일보 또한 호남 갑부이며 경성방직의 주인이기도 했던 인촌 김성수가 있어 그 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에 비해 조선중앙일보는 상대적으로 그 재정이 허약했다. 그리하여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살 사건에 연루돼 정간을 받으면서부터 급격히 휘청거리다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된 것이다. 만해 한용운. 그는 이때 경성의 남쪽에 있던 일본의 총독부가 보기 싫다 하여 일부러 북쪽으로 향을 정해서 집을 짓고 거기에 있었다. 그 집 이름을 시무장이라고 스스로 지어 불렀는데 마침 설어군정서 참모장을 역임했던 독립군 김동삼 장군의 옥사를 전해 듣고 그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러주러 온 것이었다. 옥사한 김동삼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일찍이 1918년 김좌진 등 38인과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 설어군정서 참모장으로 입던 중 김좌진, 지청천 등과 함께 민족요일당 특집회를 조직하여 그 위원장을 지낸 사람이다. 1931년 만주사변 당시 하얼빈역에서 일경에 붙잡혀 징역 10년을 언도받은 후에 옥고를 치르다가 1937년 4월 서대문 형무소에서 한많은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다. 주양동우회. 우리에게는 소설가로 잘 알려진 춘원 이광수와 김동원 등이 중심이 되어 부산 안창호의 무실력향을 지도 이념으로 설립된 일종의 인격수양단체이자 민족계몽을 위한 문화운동단체였다. 일제는 중일 전쟁을 앞두고 전시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자에 이어 합법적인 테두리에 있던 민족주의자들에게까지 탄압의 손길을 뻗쳐왔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의 민족운동은 암흑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광수는 반년 만에 병보석으로 석방되어 본격적인 친일 행위로 기울어지게 된다. 중일 전쟁. 한 일본인 병사의 원인모를 실종으로 야기된 이른바 노구교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중국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일제가 선전 포고를 하지 않은 것은 중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도의 술책이었다.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아시아 민족의 해방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걸기 위한 군국주의자들의 정책적 발로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침략 행위였다. 일제는 전쟁 단기간에 걸쳐 남경대 학살을 비롯해 중국인 1200만 명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결국은 국공합작으로 맞선 중국 민중의 항전 의지를 꺾지는 못하였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결정적 패착을 두게 된다. 만공 선사. 본명은 송도명이고 본명은 월면이다. 이렇듯 만공은 어묵한 일제 치하에서 최고 권력자인 총독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할 만큼 기계가 대단한 우승이었다. 일찍이 불상을 쳐다보다 감동하여 출가를 했던 만공은 선불교 중흥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1937년 조선 총독부 주최로 열린 3.1본산 주지회의에서 일제의 불교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여 우리나라 불교를 지키려 한 사건은 너무도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다. 황국신민의 서사. 1937년 10월에 제정된 이 회계망측한 국호는 민족의식을 말살하려는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일제는 모든 조선인들에게 이것을 외우라고 강요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조례와 모든 집회에서 제창할 것을 또한 강요하였다. 그리고 모든 출판물의 제일 앞장에 이 황국신민의 서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문안을 만든 사람이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총독부 항무국 촉탁으로 있던 이각종이 문안을 만들었고, 총독부 항무국 사회교육과장이던 김대우가 관련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한다. 창시개명. 1940년대에 이르러 일제는 조선의 민족 정신을 그 근본에서부터 말살하기 위하여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칠 것을 강요했다. 법령은 외면상으로는 자유의사에 따르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창시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식량 배급을 받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차표조차 살 수가 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불이익 때문에 대다수의 조선 민중들은 어쩔 수 없이 창시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원래의 성에 한 글자만 덧붙여 일본식 이름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일부 친일 인사들은 일본의 상징인 후지산을 성으로 삼는 등 실로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신불출. 일제시대에 유명했던 만담가로서 훗날 김두한, 정진영과 함께 공산당 청년단체인 조선청년전의대를 결성하게 되는 인물이다. 그가 해방공간에서 다른 좌익 예술인들과는 달리 예술단체가 아닌 청년단체에 가담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기질적으로 주목세계와 가까웠거나 이들과의 친분이 대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아무튼 신불출과의 만남으로 인해 김두한과 그의 동료들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데, 1942년 가을 본격적으로 전세를 확장한 일본의 본국주의자들은 인도네시아 바디비아 함락을 시작으로 버마의 맹군, 중국의 옥산을 점령하고 캐나다 밴쿠버에까지 맹렬한 포격을 퍼부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해 가을 솔로몬 군도와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패하면서 일본은 수세에 몰리게 된다. 이에 더욱 황분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징용과 노력 동원을 시작하였고, 그 대상은 조선의 주목패들에게까지 확대되기에 이른다. 조선어학회 사건. 1930년대 후반부터 조선어 학습을 단계적으로 폐지시킨 일제는 마침내 조선어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학술단체였던 조선어 학회까지 탄압의 손길을 뻗쳤다. 당시 조선어 학회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던 조선어 사전은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막아야 하는 일로 일제는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말을 지키고 갖고 온 조선어 학회 학자들은 그에 굴하지 않았고, 그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던 조선어 사전 원고는 결국 해방과 더불어 옥중에서 풀려난 조선어 학회 회원들의 손에 의해 우리말 큰 사전으로 완성되게 된다. 우민관 투탄 의혹. 일제 말기 극렬 친일파 박춘금 일당이 개최한 아시아 민족 본격 대회라는 친일 관제 민중 대회장을 아수라장을 만든 사건이다. 의거의 주역은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조문기翁과 유만수 의사, 강윤국 의사로 당시에는 약관 20세의 열혈 애국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수색 작업장에서 입수한 다이너마이트로 대회 전날 밤 우민관 뒷담을 넘어 은밀히 무대 뒤에서 화장실로 통하는 길에 장치해두고 고사 시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박춘금의 대의 당원 하나가 이 선을 건드림으로써 3분 만에 일제히 폭발했던 것이다. 아시아 민족 본격 대회는 이 의거로 인하여 완전히 폐쇄되고 말았으며, 이 항쟁은 일제 말기 독립운동의 마지막 울분을 토한 장고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